날씨였습니다. 새벽 동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울진군에서 동남동쪽 방향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입니다. 올 들어 포항과 동해시 일대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잇따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울진, 규모는 3.8입니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과 강원도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주연 기자, 일단 피해 내역이 집계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큰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오늘 오전 5시 45분쯤입니다.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서 경북 소방본부에는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지역과 인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등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7시를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지진 감지 신고는 모두 9건입니다. 울진에서만 3건이 들어왔으며 안동과 영주 각 2건, 영덕과 의성 각 1건씩입니다. 하지만 물건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의 큰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이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서는 실내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강원과 경북 인근의 동해안 중부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르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 큰 피해가 있지는 않겠다고 추정했습니다. 한편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전에는 영향이 없으며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어제 거의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도처에서 발생해 200명 넘게 숨지고 부상자는 그 배가 넘습니다. 총 8곳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주로 교회와 그 주변 호텔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마침 어제가 부활절이었던 만큼 바로 그 점을 노린 종교적 테러로 추정됩니다. 김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유명한 성당에서 붉은 화염이 솟구치며 폭발이 일어납니다. 성당 안의 바닥은 피로 얼룩지고 높다란 천장의 기와들은 대부분 날아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콜롬보의 카톨릭 성당 한 곳과 호텔 3곳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동시에 콜롬보 북쪽 네곰보 성당과 동부 바티칼로아의 교회에서도 폭발이 벌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호텔 등 2곳에서 추가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부활절에 교회와 고급 호텔들을 겨냥한 이 연쇄 폭발로 200명 넘게 숨지고 450명이 다쳤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경찰관 3명이 숨지는 체포작전 끝에 용의자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විශේෂයෙන් ආගමික සිද්ධස්ථාන හා ප්‍රධාන හෝටල් කීපයක් ඉලක්ක කොටගෙන එල්ල වූ 매 ප්‍රහාරය 외국인 사망자가 35명인 가운데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당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들은 테러를 규탄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이번 주 러시아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부장이 이미 지난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현지 정부도 아마 오늘쯤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 있는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일단 구체적인 회담 시간과 장소 오늘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러시아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이 이달 하반기에 열린다고만 공식 발표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오늘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는 제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곳, 극동연방대학이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여러 차례 치렀던 곳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어제 이곳을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철규 호위사령부 부사령관과 임천일 외무성 부상도 함께였습니다.
어제는 일단 선발대만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려항공 특별기로 본진이 도착하는 내일부터 경호와 의전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하노이에 갈 때는 기차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열차로 오는 게 유력해 보입니다. 열차로 온다면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내려야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책임지는 김창선 부장이 지난 17일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도 목격이 됐습니다. 저희 KBS 취재진이 어제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찾아가 봤는데 관계자들이 구석구석을 분주하게 물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의전 준비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이 열차 플랫폼에 내려가 봤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레 러시아로 와서 오는 25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이 북러 정상회담의 다음 순서는 남북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현재 4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중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도 전달할 메시지가 있긴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미 CNN이 한국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관련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CNN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엔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이끌 내용이 포함돼 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아주 궁금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입장보다 유연한 제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There are various smaller deals that maybe could happen. Things could happen. You can work out step by step pieces, but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때 세계 4위의 핵 보유국이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핵을 포기했습니다. 모범적인 비핵화 국가이기도 한 카자흐스탄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북한과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 대통령이 귀국하는 이번 주에 관련 일정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달리던 관광버스가 멈춰 서 있던 또 다른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정차한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해서 난 사고였는데 탑승객 16명이 다쳤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앞유리가 완전히 깨진 관광버스 내부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뒤쪽에 있는 또 다른 관광버스도 뒷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에서 달리던 관광버스가 또 다른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는 도로 한켠에 정차 중이던 또 다른 관광버스 뒤편을 들이받고 가드레일로 튕겨나갔습니다. 불도 없고 뭐 깜빡이도 안 켜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깜깜한 데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받으면서 이 사고로 탑승객 54살 안모 씨 등 4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이 경상을 입어 모두 1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안에서 타오르는 화염을 신속하게 진압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중구 명동역 근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외벽이 일부 그을리고 식당 안 배기시설 등이 타 250만 원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52살 최모 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일 부산 사하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래층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전력이 있는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다 강제 이주를 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곳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묻힌 독립운동가들의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하고 두 분의 유해를 60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학자이자 한글학자로 임시의정원 북간도 대표 의원을 지낸 개봉우 지사. 60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조선 독립군 부대원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황운정 지사도 결국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두 지사 내외의 유해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해 봉환식을 직접 주관했습니다. 네 분을 모시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며 독립운동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영광입니다. 유해를 모시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 2호기가 도착했습니다. 두 지사는 각 유족의 뜻에 따라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Наша семья очень гордится тем фактом, что наконец-то сбывается мечта нашего прадедушки Гея Бону. 정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 등 나라 밖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해 152위도 봉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마티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고 유해 봉환식을 주관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토가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카자흐 누르술탄에서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중국이 해군 창설 70주년을 맞아 내일 세계 각국의 해군을 불러 모아놓고 국제 관함식을 엽니다. 미 해군은 이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반면 일본 호위함은 우길기를 달고 중국에 입항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중국과 일본의 다각도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노림수인지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관함식에 참석하기 위해 각국 전함들이 속속 칭다오항에 도착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스즈스키 함도 입항했습니다. 해상자위대의 깃발이자 전범기로 인식되는 우길기가 달려 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중국 측이 일본 함정의 우길기 개항을 사실상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해군이 지난해 10월 제주 앞바다에서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우길기 개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응하지 않고 아예 불참했습니다. 이번 관함식에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남중국해를 드나들어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군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난 60주년 관함식에 2대의 군함을 파견했던 우리 해군은 이번엔 규모를 축소해 참가합니다. 지난해 우리 해군의 관함식에 중국은 막판에 함정 파견을 취소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미군이 참여하지 않은 관함식에서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하는 것은 중일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우길기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일석삼조의 노림수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관함식을 통해 항모 랴오닝함과 신형 핵잠수함 등으로 군사력을 과시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함식을 직접 주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현대가 3세가 외국에서 돌아오던 길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마약 혐의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벌가 3세들의 변종 마약 투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엔 현대가 3세를 체포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자 곧장 신병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마약 한염 인정하시나요? 최 씨랑 마약 같이 마약하셨어요? 정 씨는 과거 해외 유학 당시 알게 된 마약 공급책에게서 지난해 액상 대마를 산 뒤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 씨와도 한 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고 정주영 회장의 팔남인 정몽일 현대 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현대기술투자에서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2월 마약 공급책을 검거해 거래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와 최 씨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 씨도 이 마약 공급책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산 뒤 투약한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책 이모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재벌가 3세들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구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 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혐의와 공범 등을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예계에서 시작된 마약 파동이 재벌가로까지 번지면서 보다 강화된 마약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어제 발인식을 갖고 가족과 작별했습니다. 피의자 안인 덕은 조현병 치료가 한동안 중단된 채로 방치되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 분향소에서 영정 사진이 들려 나옵니다.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5일째 만에 숨진 희생자 5명 가운데 처음으로 74살 황모 씨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나머지 희생자 4명의 발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유족 대표들과 경상남도, 진주시 등은 주말 이틀 동안 협의를 이어갔지만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상태가 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후유 장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안인 득의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안 씨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인 득은 그 뒤 2년 9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당시 병원 의사를 상대로 치료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 2자루를 한 달 전 진주시 모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컴퓨터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주변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당시 범죄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던 반북단체 회원 가운데 한국계 인물 1명이 미국에서 머물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적이 미국인이라 현지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혁 특파원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 소속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을 미국 사법당국이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을 조사하던 스페인 경찰이 크리스토퍼 안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국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법원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북한 대사관 침입자들은 범행 당시 북한 외교관인 소윤석 경제참사에게 북한을 등질 것을 촉구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또 사건 기록을 보면 이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재갈을 물린 뒤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버, 서류를 훔쳐 달아났고 당시 침입한 괴한은 1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You don't tie people up, you do not beat them up, you do not make a public statement after. So this is a completely unprofessional break-in. 또 스페인 법원 기록에는 대사관 습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에드리안 홍창이 지난달 23일 항공편으로 미국에 넘어와 연방수사국과 연락을 취했으며 자료와 비디오 동영상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자료인지 또 연방수사국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고 이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수사국이 자유조선의 리더인 에드리안 홍창의 집도 급습한 것으로 알려져 대사관 침입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그제 별세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휘호 여사도 노안으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세가 악화할 것을 염려한 가족들은 아들의 부고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5.18 당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 자살까지 시도했던 김홍일 전 의원. 고문 후유증은 고 김근태 전 의원처럼 파킨슨병으로 남았습니다. 대통령 아들로서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정치적 동지로서의 고통이 더 컸던 삶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아들이자 동지이셨지요.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랜 고통을 받으신 분이지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도 잇따라 빈소를 찾아 민주화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민주화를 이루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드님으로서 또 삼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화에 참 큰 역할을. 어머니 이희호 여사는 한 달 전 같은 병원에 노환으로 입원했습니다. 가족들은 97살인 이 여사의 건강을 염려해 아들의 부고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로하신 분에게 또 상가는 안 가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입니다. 내일 발인 예정인 가운데 김 전 의원의 장지는 5.18 국립묘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한국당이 지난 주말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말을 아꼈던 황교안 대표는 취임 50여일 만에 강경 발언들을 작정한 듯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이런 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한국당에 과연 득이 클지 실이 클지는 정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당원 총동원령 단 하루 만에 자체 추산 2만 명이 모인 한국당 집회. 빨간 물결의 선두에 선 황교안 대표는 다른 때와 달랐습니다. 거침없었습니다. 색깔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대변인, 김정은 대변하는 일 즉각 중단하라. 취임 50여일 만에 제1야당 대표로서 야성을 드러낸 겁니다. 태극기 부대의 단골 소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도 거론했습니다. 아무리 큰 벽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태극기 부대 등 우파의 구심점을 확인시켰다. 보수 대통합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등 긍정적 평가 일색입니다. 정부 여당은 구시대적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무능했던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반성 없이 막말과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로 대한민국을 되돌리고 싶은 것입니까? 정치권에선 한국당의 강경투쟁이 중도 외연 확장에는 득될 게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보수 우파 눈높이란 겁니다. 당장 국민적 비난을 받는 5.18 망언 관련자에겐 경고와 당원권 3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한국당은 이번 여세를 보라 전국 각지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국회를 벗어난 장외투쟁에 민심이 공감할지는 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선거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번 주 안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반대 기류도 커서 오늘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더라도 당별로 내부 추인을 받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아주 많이 오르겠습니다. 지도에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이 되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은 여름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상주의 한낮 기온 29도, 서울과 대전, 전주 28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동쪽 지역은 오늘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 한낮 기온 16도 등으로 2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어 기온이 내림세로 돌아서겠는데요. 모레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 예상되고 목요일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답답한 날씨가 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 경기 북부 지역과 충북 또 경남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짙은 안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은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를 약간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춘천과 청주 28도, 광주 27도, 대구 25도 예상되고요.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단장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장, 즉 장이 짧아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평생 주사를 가슴에 꽂은 채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 환자 한 명을 이지은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8살 강인이는 또래보다 키가 14cm나 작습니다. 주사줄을 늘 달고 지내야 합니다.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뭐예요? 수영하고 싶습니다. 임신 33주에 미숙아로 태어난 강인이는 태어나자마자 급성 괴사성 장염에 걸렸습니다. 장이 빠르게 썩어 소장의 90%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한창 먹을 나이지만 또래의 절반밖에 먹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자는 동안 맞는 주사로 보충해야 합니다. 엄마는 밤잠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줄이 꼬일 수도 있고 이게 약이 이제 꼬여갖고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수시로 깨갖고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엄마는 매일 정맥 주사가 들어가는 곳과 연결 부위를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감염으로 혈관이 손상되면 주사조차 맞을 수 없습니다. 중심정맥관에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몸의 모든 사람이 최대 4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4개의 혈관으로 평생을 써야 되는데 소진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치료제가 나와 주사줄을 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1년에 2억이 넘는 약값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단장증후군은 국내 환자가 200명가량 있는 희귀 질환입니다. 강인이처럼 언제 끊길지 모를 주사에 의존해 힘겹게 살아갑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의 대통령 선거 승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결선 투표 출구 조사 결과 젤렌스키는 73% 득표한 반면 현직 대통령인 포로셴코는 25%에 그쳤습니다. 유명 코미디언이었던 젤렌스키는 2015년부터 방영된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대통령 역을 맡으며 국민 배우로 떠올랐고 부패하고 무능한 기성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염증에 기대 돌풍을 일으키며 대선 결선 투표까지 진출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젤렌스키 후보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23주째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현지 대기업들이 성당 복원을 위해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계층의 문제는 외면한 채 성당 복원에만 거액을 내놓는 건 위선이라는 주장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대성당이라며 가난한 사람들, 즉 레 미제라블도 구하라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금속실로 만드는 자수 작품, 인도의 특산품 중 하나인 자르도지 공방의 모습입니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 자르도지 장인들이 요즘 전기 인력거 운전 같은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비용 상승과 낮은 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이 $2 88센트, 우리 돈 3,000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수 공예품의 전통이 끊길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네, 조선시대 외교의 천병이었던 통신사의 여정을 복원한 답사기가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신간 소식 문화부 김석 팀장이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3,200리 뱃길. 대일 외교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목숨을 건 여행길에 올랐던 조선 통신사. 임진왜란 이후 200여 년 동안 12차례 일본을 왕래한 통신사들의 여정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도쿄까지 장장 2,000km에 이르는 통신사의 대장정 길을 따라가며 완성한 답사의 기록입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지금의 한일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1945년 11월 20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비롯해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전범들. 142명 유죄. 이 가운데 12명은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대량 학살, 인도에 반하는 죄라는 개념의 기원을 밝혀내기 위해 저자는 가슴 아픈 가족사를 되짚어가며 정의로 나아가는 이들의 노력을 감동적으로 적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와 5.18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폭력의 시대가 겹쳐집니다. 나를, 일상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선 어떤 사고의 전략이 필요할까? 아인슈타인, 에디슨, 다빈치, 갈릴레오, 모차르트 등 천재들의 생각법에서 공통점을 찾은 저자가 제안하는 9가지 창의적 발상법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매출액이 3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인 일반 가맹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카드사들이 각종 꼼수를 부리며 수수료를 더 챙기려고 한다는 건데요.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 뒤 카드사들이 중형 슈퍼들에 통보한 조정표입니다. 정부가 밝힌 수수료율은 평균 1.97에서 2.04%. 하지만 상당수가 이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슷한 슈퍼끼리 비교해보면 기준의 일관성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강서구나 저랑. 근데 저희는 농협만 1.95고 거기는 외환카드만 1.95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틀린 거예요, 그냥. 영업이익률이 4~5%에 불과한 중형 슈퍼들. 이익의 절반을 카드 수수료로 내다 보니 0.1%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0.1%라고 하면 100억 매출에서는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차이지만 이 금액의 전체 매출에서 곱하기를 해보면 큰 액수가 돼버리는 거죠. 카드사들이 사업장별로 계산하던 매출액을 법인 전체로 합해 수수료율을 매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데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기준의 그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모든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고 하나하나 내용 증명 문서를 보내고 기어코 모든 카드사 담당자를 찾아내 낮춘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인하 폭도 제한적입니다. 주목 구구라는 거죠. 저희처럼 항의하면 내려주고 항의가 없으면 더 높게 설정해서 투명하지 않은 거고요. 이 때문에 마트협회 측은 중소형 슈퍼를 대표해 카드사 측과 협상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카드사도 정부도 대답이 없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카메라가 보일 때만 서행하는 습관 이제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물인식 기술로 암행 순찰차가 돌아다니며 적발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과속 단속 현장을 이슬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영동 고속도로 구간. 차선을 넘나들며 속도를 내는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암행 순찰차가 즉각 따라붙습니다.
차량 내부 이동형 단속 장비 화면에 앞 차량이 자동 인식되더니 속도와 차간 거리가 곧바로 확인됩니다. 규정 속도 100km를 60km나 초과한 과속 차량으로 판명됐습니다. 속도에 갑니다. 건의하고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순찰차에 장착을 하고서 진림차 속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증거 앞에 운전자는 위반 사실을 순순히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 있을 때는 속도 줄이시죠? 교통안전공단이 민간 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이동형 단속 장비는 고성능 카메라로 전방을 촬영하면서 사물 인식 기능을 활용해 차량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속도 제한 장치를 풀어놨는지 집중 단속합니다. 암행 순찰차를 포함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순찰차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불법 자동차 단속 차량 약 4,500대 정도를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찰과 교통안전공단은 이동식 과속 단속을 우선 시범 운영하면서 장비 성능과 적용 방식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행정기관이 20차례 가까이 경고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불법 현장이 있습니다. 공권력을 비웃는 황당한 공사로 축구장 10개 넓이의 야산이 마구 파헤쳐졌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허가도 없이 야산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무원들이 불법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데도 공사는 태연하게 계속됩니다. 순천시가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만 17차례나 되지만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땅 주인이 스마트팜을 만들겠다며 넉 달이나 불법 공사를 강행하면서 7만 2천여 제곱미터 땅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땅까지 축구장 10개 넓이를 갈아엎었습니다. 이 야산에는 원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공사 과정에서 모두 뽑혀나가고 지금은 이렇게 민둥산이 됐습니다. 산사태를 걱정할 정도입니다. 5대고 10대고 그냥 해볼 재주가 없는 거예요. 저 엊그저께 비에 왔는데도 산사태 난 것처럼 쩌르르 이렇게 밀려나와. 참다 못한 순천시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중에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순천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환경법 위반이라든가 다른 그 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등 강력히 하고 땅 주인은 불법은 인정하지만 순천시 조례의 규제가 지나치다며 상위법을 앞세워 전라남도에 허가를 구하겠다고 도리어 큰 소리입니다. 공권력을 비웃는 불법 공사로 행정력은 낭비되고 국토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역경을 딛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장애인의 사연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곤 하는데요. 강원도 인제에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화가가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려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물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한 그루. 초록빛 싱싱한 이파리가 자태를 뽐냅니다. 바위 틈새로 쏟아지는 폭포수 곁에는 봄을 알리는 분홍빛 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캔버스에 덧붙여진 실이며 흙, 나무 껍질이 입체감을 더합니다. 모두 시각장애인 화가 박환 씨의 작품입니다. 박환 씨는 20살 무렵 처음 붓을 잡은 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수차례 입선하는 등 촉망받던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교통사고로 시력을 모두 잃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절망도 잠시. 빛조차 구분할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사고 9개월 만에 다시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구도를 잡은 뒤 연필 대신 실을 붙여 스케치를 합니다. 이어 눈 대신 손끝의 감각으로 수없이 선과 색채를 매만져가며 그림을 그려냅니다. 절망의 늪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건 헌신적인 가족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 그림도 한번 해봐 했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글씨도 되는데 그냥 한번 해봐 하면서 캔버스를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물감을 캔버스에 대고 그냥 막 짜더라고요. 화려한 색감의 풍경화는 절망을 넘어선 희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쓰러져 간다 하더라도 그 희망을 향해서 가게끔 제 작품을 보고 느끼게끔 그런 걸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중심으로 큰 정체가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오르시기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 이전부터 방화대교 통과할 때까지 정체며 계속해서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도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이 양방향 지체와 정체되고 있으며 도심 안쪽으로 녹천교 부근까지와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 그리고 성동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럴 땐 우회도로 동일로를 이용하시면 덜 힘겹습니다. 동일로 지하차도를 비롯하여 대부분 구간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그 밖에 서울 도심 안쪽은 종로와 을지로 등 전반적으로 수월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울시청 동쪽광장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규모지만 집회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며 올림픽대로에는 유지보수 작업하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광진교와 천호대교, 올림픽대로 영동대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여파가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의 악순환입니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신상털이가 난무합니다.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엄호합니다. 최고의 인재를 국민 대신 검증해야 할 청문회가 싸움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큽니다.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도입돼 20년째입니다.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 역사가 200년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 기준이 엄격해지고 대통령이 민심을 의식합니다. 국회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합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총 42건일 정도입니다. 자료 제출과 위증선서를 의무화하고 청문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이 따르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나눠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과 국세청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2~3개월간 검증합니다. 비공개 사전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 의회에서 정책 역량을 검증받습니다. 정책 위주 청문회에서는 낯뜨거운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게 민주정치이므로 여야의 처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적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의 새 틀을 만든다면 20대 국회 최대의 성과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를 가질 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5분 경북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어제 부활절을 맞아 스리랑카의 교회와 호텔 등에서 테러로 보이는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00명이 넘게 숨진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러시아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창선 부장이 이끄는 선발대가 회담 예정지를 점검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반북한 단체 소속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을 미국 사법당국이 기소했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내륙 곳곳의 한낮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일 텐데요. 지도에 짙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입니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북 상주는 29도, 서울과 대전, 전주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동해의 한낮 기온이 16도에 머무는 등 2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아주 크게 오르겠지만 내일과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는데요. 일단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수요일 한낮 기온은 23도, 목요일은 20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은데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 답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요. 경기 북부와 충북 지역, 또 경남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보이겠습니다. 지금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주의하셔야겠고요. 건조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의 구름 자체는 거의 지나지 않겠지만 뿌연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4도 등으로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 아주 큰 폭으로 올라서 일교차가 많이 벌어지겠는데요. 춘천과 청주 28도, 광주 27도,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덥겠고 강릉은 18도에 머무는 등 동쪽 지역은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요. 만조시에는 해안가 침수 피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뿐 아니라 목요일과 금요일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월요일에 전해드린 뉴스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